네. 김영진님께서 비티냐, 아센시오, 베라티, 현폼으로 이강인이 밀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폼으로는 제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저는. 그동안 썰이 무성하던 우스만 덴벨레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거의 지금 발표는 안 났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 로마노 히어리고 이렇게 항목이 굉장히 좀 많아서 요즘에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을 하는 거죠.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로마노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덴벨레가 PSG 합류한다. 이제 개인 합의 끝났고 그 바이아웃 네. 금액도 질렀다. 5천만 유로라고. 김민재 선수랑 같은 금액이라고. 뭐 굉장히 이 선수의 바이아웃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렁설레가 좀 많았죠.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덴벨레가 얼마를 받고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로마노의 트윗을 보면 프라이빗 클로즈라고 그러니까 덴벨레의 개인적인 바이아웃 조항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사실 구체적인 걸 이제 나중에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모든 조항은 퍼블릭도 있나 그러면? 뭐 구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는 건가? 근데 그런 조항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쵸, 어차피 구단에서 놔줘야 가는 거 아닌가? 네. 뭐 anyway 네. 뭐 그런 조항이 발동이 되면서 5천만 유로를 지급을 하고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 간다는 보도가 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덴벨레 선수 이적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하나뿐이죠. 이강인의 동료가 되기 때문인데 덴벨레 뭐 어떤 선수인가요? 덴벨레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네. 프랑스 대표 윙어고요. 드리블 능력이 아주 전륜한 그런 선수죠. 특히 이제 양발 사용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양발잡이에 가까운. 네. 본인도 내가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나도 몰랑 이렇게 말할 정도의 양발잡이. 프렌치 손흥민인가요? 네. 뭐 사실은 양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세계 그 어떤 선수보다 위에 있죠. 본인도 진짜 모른다일 정도. 내가 연습해서 한 발을 올렸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드리블할 때 뭐 굉장한 테크닉을 쓴다기보다는 유연하고 양발 중에 어느 쪽으로 치고 나간지 모른다는 그런 점을 활용해서 굉장히 드리블 테크닉이 화려한 그런 선수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스타덤에 오른 뒤에 바르셀로나로 이제 거액에 이적을 했는데 오자마자 약간 먹튀처럼 됐었죠. 왜냐면 이제 부상 정말 잦고 당시에는 좀 태도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다 이제 차비 감독이 부임한 뒤에는 태도 이슈는 좀 사그라들었고 충분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차비 축구의 한 축으로서 좋은 기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 뒤로도 부상을 좀 당하긴 했지만 지금은 뭐 예전에 한참 멘탈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좀 나아진 그런 상태고 재능은 확실한 선수예요. 네. 오게 되면은 뭐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 윙어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지금 프리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윙어 자리에 뛰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요. 일단 덴벨레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윙어인데 그렇지만 늘 오른쪽에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팀의 왼쪽 윙어 자리에 팀의 에이스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와는 팀에서.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때는 뭐 물론 메시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현재 파리 생제르맹으로 왔을 때는 네이마르가 왼쪽 윙어로 뛸 테니까 덴벨레는 오른쪽 윙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주고 프랑스 대표 선수를 사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오른쪽 윙어에 이 선수를 주전으로 안 박을 리가 없다. 다치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게 우리가 궁금한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적인 드리블을 굉장히 즐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음바페의 어떤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징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온다면은 그 부상이 없는 한 지각을 하지 않는 선발로 계속 뛸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 분명히 영향이 있는 선수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그 윙어 자리에만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덴벨레가 몇 자리에서 뛸 일은 없겠지만 없죠. 이강인 선수는 그 위치에 뛸 수가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더 내려온 위치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은 덴벨레, 네이마르와 공존하기 위해서 미드필더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최근 친선 경기에서의 파리 생제르맹을 보면 제가 친선 경기 전 경기를 다 생중계로 풀로 본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답답했어요. 이 팀은 답답한 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오고 그리고 메시까지 오고 이러면서 전방에 창의성과 공격적인 능력이 몰빵돼 있고
중원 쪽에서 앞으로 전개해주는 능력이 갈수록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포체티노 감독이 갔을 때도 기대했던 게 이제 그런 교통 정리였는데 전혀 안 됐고. 네. 그리고 그나마 그걸 해주던 선수가 마르코 베라티인데 음. 베라티는 일단 이 부산에서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폼이 굉장히 안 좋았고 사우디로 간다는 설이 팽배하죠. 예, 뭐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중원에서 풀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이제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강인을 내려 쓰는 게 엘리케 감독으로서도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마르, 그 지금 뭐 곤살로 하모스도 거의 왔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덴벨레까지, 콜로무아니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3명 정도는 확실하게 좀 검증이 된 선수들로 쓰려고 할 거고, 전방에.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윙어의 백업으로도 뛸 수 있지만 좀 그 메잘라 자리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정희 기자도 보는 거죠. 네, 뭐 네. 스페인 대표팀 시절에도 엘리케 감독이 페드리를 굉장히 초반부터 중용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바르셀로나 MSN 때도 미들에 라키티치를 좀 활동량 위주의 가자미로 쓰면서도 이니에스타만큼은 죽어도 선발을 받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 3미들 중에서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그렇게 막 세세하게 부분 전술을 막 자기가 다 짜고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풀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 한 명을 메잘라로서 늘 원합니다. 이 팀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 현재로서는 이강인이다. 뭐 그렇죠. 강인이 스타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위치 가능성이 이제 분위기상으로 보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팀은 솔직히 좀 그 선수 영입에 관해서 엔리케 감독이 뭐 아예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캄포스 단장이 거의 주도적으로 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팀을 이제 감독이 쓰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은바페 문제도 처리가 안 되고 감독 입장에서 새 시즌 준비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누가 올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스페인 마르카지도 그렇고 엔리케 감독이 부임 한 달 만에 사임할 거다 이런 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좀 부인까지 하기도 했는데 저는 뭐 보도에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좀 가벼운 요인은 엘리케 감독은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네. 저 양반은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희한한 네. 뭐 물론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그런 희한한 거랑 별개로 가족의 어떤 비극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렇죠. 따님이 몸이 안 네, 좋았었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일찍 물러났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파리 생제르맹에 와 보니까 아니 뭐 선수를 단장에 사다 주는 거는 어느 팀이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네. 은바페 사과 같은 게 이렇게 질질 끌리면 감독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야, 얘를 2군에 박으라고? 팀 케미스트리 박살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기적으로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 개막 직전에 그렇게 나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거의 같은데. 없죠. 네. 뭐 이렇게 저러면 아마 위약금을 본인이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김영진님께서 비티냐, 아센시오, 베라티 현폼으로 이강인이 밀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강인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을 한번 따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지금 네. 뭐 거론된 선수들 포함해서 뭐 이제 메잘라로 간다는 걸 전제하면 아센시오는 공격 쪽에 멀티 로테이션 멤버일 거고 말씀하신 베라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강인의 경쟁자 혹은 공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비티냐 그 밖에는 사실 다 새로운 선수들입니다. 같이 온 선수들. 그렇죠. 은두루 있고 뭐 우가르테 우가르테 뭐 있고. 있는데 스타일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강인 외에는 오히려 이강인보다 검증이 덜 된 유망주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이강인은 빅리그에서 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하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요한 부분 혼자 이제 경기를 풀어줄 수 있고 전방으로 패스를 잘 공급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강인이 그 스타일입니다. 비티니는 좀 더 돌아다니면서 이제 되게 체구가 작지만 약간 박스 투 박스처럼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게다가 지난 시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 그런 면에서 충분히 출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솔레르 또 파비앙 루이스 이런 선수들도 네. 뭐 잠재적 경쟁자를 할 수 있고 아센시오도 뭐 그 자리 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 아센시오를 쓴 걸 보면은 더 높게 말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아센시오는 월드컵 때는 공격수도 받습니다. 네. 솔레르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을 좀 끌고 다니다가 이제 타격을 하는 그런 류의 선수, 플레이메이커랑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3-3-3에 맷잘나기 때문에 이강인을 위해서 동료들이 막 희생해주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강인 근처에 뭐 네이마르 선수들이 있으면 이강인이 수비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마요르카에서 이미 그런 역량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지만 이런 탑급 레벨에서도 훌륭한 팀 플레이와 본인의 재능 어떤 펼치는 그런 면을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이강인이 보여주는 게 과제가 되겠죠. 네, 아까 뭐 현폼으로 이강인이 이런 선수들을 제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폼으로는 제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 한 시즌 동안은 네. 당연히 비티냐가 이강인보다 안 좋았고 네. 뭐 후솔레리도 또 안 좋았고요. 이강인이 더 좋았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물론 마요르카 가서도 첫 시즌은 좀 적응 시간이 필요했고 또 새 감독이 오고 나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적응을 뭐 그렇게 빨리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네이마르 선수와 장난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슈퍼스타랑 친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면은 벤치에서도 뭐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과 이미 관계 형성이 돼 있고 또 언어가 되고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성격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사실상 외국 선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반 농담인데 네. 네이마르 같은 선수는 우리 팀에 왔을 때 야 못 뛸 것 같다? 각을 딱 재고 못 뛸 것 같으면 안 친해집니다. 근데 김민재도 네. 뭐 이것도 어차피 농담이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더리우트랑 제일 먼저 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선수들이 각을 딱 보고 네. 얘 앞으로 나를 뛸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어차피 직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그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들 의식을 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유명하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친분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일해야 되는데 서로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친한 게 좋으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관계 맺기가 저는 선수들에게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일단 잘 되고 있고 기량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더 하는 거지. 파리에서 이 선수를 데려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 프리시즌에서도 뭐 부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뛰키는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돌아가면 덴벨레가 와서 윙어 자리 경쟁력은 사실상 쉽지 않지만 메잘라 자리에서 그러니까 3미들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이강인 외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기회는 무조건 받는다. 근데 본인이 살려야죠. 그렇죠. 초반에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여주지 않으면 뭐 길게는 10경기, 짧게는 5경기 경쟁도 치열하고 또 개막하고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답이 없으면 또 영입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프리시즌 그 햄스트링 올라간 것처럼 보였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일단 전북 현대전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요 흐름으로 계속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이강 이정도 연봉이 좀 생각보다 낮은데 그거는 잘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바이아웃이 잘 걸려 있었던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고 네. 연봉 같은 경우는 뭐 나이나 또 프로에서 뛰었던 경력을 봤을 때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잘 해준 것이 아닌가. 예. 뭐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연봉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적할 때 현찰 박치기로 얼마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또 보너스 받았죠. 네. 네, 이적 보너스. 그것도 크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네이마르를 비롯한 이런 급의 선수들하고 같이 뛰는 시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가고 싶겠습니까?